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광개토 태양능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입니다. 앞 시간에는 교학사, 동아출판, 미래엔 등 세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구려 광개토 태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2020년도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비상교육 등 세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광개토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성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이 책 38쪽에는 광개토 태양능비와 태양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쪽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대왕이라고 쓴 것을 저는 태왕이라고 읽겠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강화된 중앙집권 체제를 바탕으로 영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마침 중국 북부에서 위세를 떨치던 후연이 약화되고 백제는 내분이 끊이지 않았으며 신라는 백제와 외의 협공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광개토 태왕은 만주 각지를 정벌하는 한편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고 신라를 구원하여 낙동강 하류까지 진출하였다. 라고 낙동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의 특이점은 경주에서 발굴된 호우사진 2매를 추가로 싣고 고구려인들이 천손사상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천하 사방의 중심이라는 천하관이 장수왕 때 확립된 것이라고 본 점입니다. 고구려의 특유한 천손의식과 천하 중심 사상은 오늘날의 패권주의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29쪽입니다. 고구려 소수리방 때에 다져진 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광개토 태왕 때 적극적인 대외 확장을 추진하였다. 먼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차지하였으며 5만의 군사를 신라에 파견하여 신라 영역을 침입해온 외를 물리치고 한반도 남부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요동을 포함한 만주지방으로 대규모 영토 확장 사업을 전개하였다. 거란과 음루, 말가를 정벌하였으며 선비족이 세운 후연을 격파하여 요동 지역을 확보하였고 이어 부여를 병합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연을 격퇴하여 요동 지방을 확보했다는 내용은 비문에는 글자가 깨져서 보이지 않으나 삼국사기에 나타나는데 이는 고조선 이후 광개토 태왕이 처음으로 이룬 업적입니다. 또 5만 군사를 신라에 파견하였다는 말은 비문 경자년 400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또 병합한 부여는 북부여를 의미합니다. 그 근거는 1935년 집안년에서 발굴된 모두르 묘지명에 나와 있습니다. 묘지명에 의하면 태왕의 신하인 모두르가 북부여의 수사를 맡았다는 기록입니다. 모두르 묘지명에는 광개토 태왕을 국강상 대개토지 호태 성왕이라고 했습니다. 광개토가 아니라 대개토라고 적고 있습니다. 1600년 전 고구려 사람들은 넓을 광자와 큰 대자를 위대하다는 뜻으로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재교육 교과서는 광개토 태양능비 사진과 충주 고구려비 사진을 같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참고 자료란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다는 세계관을 부정하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천하를 설정하였으며 중국과 다른 독자의 연호를 사용하고 왕의 칭호도 중국 황제와 같은 의미를 담은 대왕, 태왕이라고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부정하고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영락이라는 연호와 태왕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비문의 구절을 어떻게 인용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반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영락 태왕의 은혜와 혜택이 하늘에 이르고 태왕의 위력은 사해에 떨쳤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원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를 보겠습니다. 최근 이 고구려비에서 영락 7년이라는 연호가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수왕 때 세운 충주 고구려비라고 이해했으나 영락이라는 연호가 발견됨에 따라 이 충주 고구려비가 광개토 태왕 때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아출판 교과서에서 인용한 지문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보겠습니다. 왕의 은택이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비문에 맞추어서 원문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태왕의 은택이 하늘에 미쳤고 태왕 은택 흐부 황천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위무 진유 피해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소재 불륜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하게 살았다. 선영 기업 나라는 붕하고 백성은 풍족해졌으며 구부 미는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오곡 풍숙 이와 같이 은택 황천 위무 사해 소재 불륜 선영 기업 국부 미는 오곡 풍숙 등은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통치 철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광개토 태왕이 고구려를 천하 중심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밖으로 위무 사해 소재 불륜을 이루고 안으로 선영 기업 오곡 풍숙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침내 구부 민원의 대국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비상교육의 한국사 교과서 32쪽에는 특이하게 광개토 태양능비의 비각이 실려 있습니다. 태왕의 업적에 대하여는 광개토 태왕은 서북쪽으로 후연을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숙신과 동부여를 굴복시켜 요동지방을 포함한 만주 남부지방과 두만강 하류 유역까지 차지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 보충 해석으로는 추무왕의 건국신화와 함께 광개토 태왕이 북으로는 요동, 남으로는 백제 및 신라와 가야 지역까지 진출하여
백제와 신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서와 달리 비상교육은 비문에 대한 한중일 학자 간의 논쟁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항 능비는 남아있는 사료가 부족한 고대 국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그러나 비문 해석을 둘러싸고 한중일 학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 고대사의 발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사이의 논쟁이 되고 있는 비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소위 신민연조, 광개토 대항이 등극한 391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이외의 신묘년, 레도해, 파, 백잔, 신라, 이위, 신민 이 구절입니다. 130여 년 전부터 일본 측은 이 구절을 즉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억지 해석을 해왔습니다. 즉 일본이 이 비문의 주어, 즉 주체라는 것입니다. 일본 측은 이 근거에 따라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해왔죠. 중국 학자 왕권군도 이러한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인보 선생이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의 주어는 왜가 아니라 고구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해 고구려가 주어일 뿐만 아니라 소위 이외이라는 세 글자에 주목하여 관련된 판본을 검토해 본 바 이외이가 이제이로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주장한 결론은 즉 이제이 신묘연내 도해파 백잔 연외 신라 위이 신민으로 고쳐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한국사 교과서에서 언급한 태왕의 정복 활동을 비문에 따라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395년 비려 정벌, 396년 백제 외 정벌, 398년 숙신 정벌, 400년 신라 구원 외구 정벌, 404년 외구 경멸, 407년 백제 또는 후연 정벌, 410년 동부여 정벌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가야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래 고구려는 신라와 협력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제 외 가야에 대해서는 대리 관계를 이루었죠. 교과서에는 고구려가 가야를 공격함으로써 금간 가야가 쇠퇴하고 대가야가 성장을 이루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에는 가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임나가라라는 네 글자만 나옵니다. 이 비문의 임나가라가 한반도 남부를 가르치는지 아니면 일본 열도를 가르치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자는 임나가라는 일본 열도에 있었던 가야의 군국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은 광개토 태왕의 정복 활동은 단순한 침략 행위가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태왕이 추구한 고구려의 대국가 대이상은 과거 고조선의 홍익인간으로부터 나온 통치 철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광개토 태왕은 과거 고조선의 광활한 영토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토 확장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하지요. 예를 들어 고구려가 백제, 신라, 가야를 단숨에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도 왜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까요? 저는 그 정신을 고조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내연 교수에 의하면 과거 고조선은 지방에 거수국을 두어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거수국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일종의 지방에 둔 제후국과 같은 것이죠. 고조선 시대에도 이미 부여, 고구려, 고족국, 숙신 등 여러 나라가 지방의 거수국으로 제후국으로 존재했었죠. 잘못이 있을 때는 정벌을 하지만 멸망시켜서 정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구려가 백제, 신라 등을 송민으로 다스렸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의 아들 장수왕은 저 거대한 6.39m의 능비를 세웠습니다. 비석을 세운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일깨우도록 세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개토 태왕을 이은 장수왕 시절까지의 고구려 국력은 가히 100년의 대영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어를 국어라 하고 한국어라고 하지 않는데 왜 국사는 국사라 하지 않고 한국사라고 할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국사를 한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사를 국사라 하지 않고 한국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일본사, 중국사처럼 제3의 나라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체적인 의식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주인으로 보고 주체적인 국사는 국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 국사 어느 것이 우리에게 맞는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알맞는 이름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새로운 광개토 태왕 능비 연구의 저자 이찬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